트럼프가 한 4주 5주는 최소한 걸릴 거야. 그러다가 이게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그러면은 기름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이 뭐 결사항전이다 이러면서 호르무즈에 완전히 봉쇄해. 한 대도 못 지나다녀. 그 유조선 한 대도 못 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데에서 생산된 기름을 저기 뭐 홍해 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에서 뭐 희망봉 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운임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호르무즈가 무슨 뜻이야 제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찾아봤더니 그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승상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이 호르무즈래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이란 옛날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였죠.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바로 앞에 호르무즈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조로아스터교의 주된 신의 이름이 그 페르시아 말로 호르무즈고 그 호르무즈의 이름을 따서 호르무즈 섬이라고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오늘 그 게시판에 지도 올려드렸지만 그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이렇게 쭉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걸프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만 걸프라고 하면 만인데 그런데 더 걸프하면은 페르시아만 워낙 거기가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페르시아만이 있고 페르시아만에서 나가가지고 저기 인도양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에 해협이 있는데 그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딱 나오면은 거긴 또 뭐가 되느냐 더 걸프 오브 오만 해가지고 오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오만만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길이가 104마일이래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67k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대전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폭이 뭐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한데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은 33km래요. 그러면 야 33km면 넓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그 바다에서는 33km면 넓은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 폭이 한 50km에서 한 33km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그 폭도 좁지만 길이는 167km고 뭐가 문제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수심이 낮대요. 수심이 낮아가지고 깊은 데는 200m까지 되는 그 곳도 있지만 그 얕은 데는 33m밖에 안 되고 평균 수심도 한 50m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심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배가 다니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가 큰 배입니까? 첫 번째로 항공모함.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차가 크면 근데 길이 좁으면은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 하면 긁히지 않겠습니까? 바닥도 긁히고 옆에 긁힐 일은 별로 없겠지. 그래도 여기가 한 33km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항공모함은 굉장히 큰 배니까 수심이 33m밖에 안 되는 데를 지나가려고 하면 좀 긴장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공모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잠수함.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속이 33m라고 하면은 만약에 바닷물이 깨끗하고 그러면 33m 밑으로 눈 뜨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 소나같이 잠수함을 디텍트하는 그런 기구가 있으면은 수심이 33m 정도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항공모함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조선, 대형 유조선, 몇백만 배럴씩 싣고 다니는 그런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33m 정도면요. 수심이 33m라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깊이가 아닐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m라고 하면은 아파트로 치면 몇 층이나 될까요? 한 10몇 층밖에 안 될 겁니다. 한 층당 3m라고 하면 33m면요. 10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층에 2m 이상은 되지 않나? 한 3m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심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모함이나 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이란이 혁명 수비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IRGC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가드 콜스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공식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피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란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있는 이란하고 오만인가? 어쨌든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하고 둘이서 이제 영해를 갖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33km밖에 안 되니까 이란이 우리 마음대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걸프가 그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됐던 게 1980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뭐 이렇게 겁을 갖다 줬었고 그 다음에 1991년 기억하시나요? 그때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9년에도 미국하고 이란이 긴장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이란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는데 심지어 작년에 이란이 그렇게 B2로 GBU-57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습해가지고 그 뭐 총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다 사망하고 그랬을 때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엄포는 놨지만 실질적으로 봉쇄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봉쇄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웃기고 있네 뭐 이란이 뭐 이걸 갖다 봉쇄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공중은요, 영공이 있지 않습니까? 영공은 그 영공 식별구역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카디지 같은 거. 그래서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그러면은 비행기가 위에서 막 폭격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니까 이 카디즈 같은 것들은 영공 식별구역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통제가 되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대요. 바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해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가면 국제법적으로 관습법적으로 그냥 배는 지나가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이 이걸 갖다가 막겠다는 이야기죠. 못 다니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란 혁명 수비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 해군이 그 유조선이나 상선들 지나갈 때 직접적으로 호의를 해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해군에서요 안 된다고 그랬대요. 미국 해군에서 우리 대통령이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무리 미국 해군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박을 유조선이나 상선들의 선박을 호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호르무즈 해협 뭐 이렇게 양쪽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다로 그 절벽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란이 지대함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배로 쏘는 지에서 함으로 쏘는 지대함 미사일을 쫙 숨겨놓고 있다가 배 지나가네, 미국 해군배도 지나가네, 항공모함이네 그러면서 쏴버리면 그 폭이 33km밖에 안 되니까 제일 좁은 데는 33km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절벽 같은 데 딱 숨어 있다가 그 바다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몰살당하는 경우도 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꼴 당하기 쉽다는 거죠. 첫 번째, 이란이 절벽에 지대함 미사일을 숨겨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33m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쫙 깔면 되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기뢰를 깔면 되잖아요. 기뢰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 지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다가 묻으면 지뢰고 땅에 묻어놓은 폭탄은 지뢰고 바다에 이렇게 딱 뭐 뿌려놓은 폭탄은 기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뢰를 5천 개를 갖다가 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면은 뭐 유조선이든 뭐든지 간에 호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뢰를 다 제거하고 그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미국 해군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드론 같은 거는 야, 이제 현대전은 완전히 드론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뭐 굳이 뭐 미사일 같은 거 필요 없이 자폭 드론, 가미가제 드론 이런 것들이 생겼대요. 원웨이 드론을 갖다가 그 원웨이 아웃인가 뭐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던데 옛날에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할 때 사람을 태워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그 돌아올 기름을 안 주고 그냥 가는 데까지만 기름 넣고 폭탄 잔뜩 실어가지고 그냥 배를 갖다가 그냥 꼬라박는 거. 이게 이른바 신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미가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가미가제에 사람을 태울 필요가 없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자폭시키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도 비행기가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도 필요 없어요. 드론에다가 그냥 그 뭐 폭탄 어느 정도만 실어가지고 그냥 계속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이라고 하더라도 구멍 뚫리면 군함이 아무리 미제라고 하더라도 구멍 뚫리면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조선에다가 드론 몇 개만 딱딱 부딪히면 그게 폭탄인데 날아다니는 폭탄인데 그러면은 구멍 뚫리면 기름 다 새고 그 다음에 뭐 유조선 격침되고 그러겠지. 그러면 페르시아만 하고 호르무즈 해협하고 오만만이 기름으로 막 뒤덮이겠네. 이런 게 딱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배가 안 다녀요. 배가 못 다니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에 배가 몇 대가 다녔냐면요. 하루 평균 유조선이 몇 대가 다녔냐면 36척이 다녔대요. 36척이면 에게 몇 대 안 다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조선 한 척에 들어가는 기름이 200만 배럴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36척이면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뭐 그때 이제 배 크기마다 다르지만 그 하루에 그 36척의 유조선이 실어 나르는 기름의 그 양이 얼마가 되냐면 하루에 1570만 배럴을 내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이게 글로벌 해상 원유 물동량의 몇 퍼센트냐? 하루에 1570만 배럴이 무려 34.2%래요. 전 세계에서 원유가 이렇게 막 그 실려나가는 그 양의 3분의 1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200만 배럴을 싣는 그 유조선이 36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200만 배럴을 한 배가 싣는 게 아니고 배가 3개가 싣네. 어쩐지 계산이 좀 안 맞더라. 그런데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 지난 그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IRGC가 열받아가지고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는 배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지나다니면 우리 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3월 1일에 배가 몇 척이 다녔냐면 딱 3척이 나갔대요. 원래 36척이 나갔는데 딱 3척밖에 못 나갔대요. 그 다음에 그 3척의 배에서 그 실어가지고 나간 그 원유가 몇 배럴이냐면은 200만 배럴밖에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원유의 물동량이 87%가 급감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1570만 배럴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어느 나라 그 석유가 제일 많이 나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610만 배럴,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도 330만 배럴,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가 220만 배럴, 그 다음에 이란은 170만 배럴. 뭐 이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자기네가 그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란 석유는 뭐 쉽게 나갈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쿠웨이트도 160만 배럴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데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하루에 1570만 배럴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나가지 못하고 200만 배럴밖에 3월 1일 3일절에 200만 배럴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디 보고서가 나왔냐면 오늘이 3월 5일이니까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타이틀이 뭐냐면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물리적 단절 위기가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석유 사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단절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뭐 이게 단순히 원유값만 올라간 게 아니라 컨테이너 운임도 올라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컨테이너 하나 값이 얼마냐면 물동량 값이 얼마였냐면 얼마 전까지 1975달러였대요. 그러니까 2000불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금방 올라가지고 1214달러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5배가 넘게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2000불도 안 됐던 게 10,000불이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조선 운임도 얼마였냐면 그 유조선, 큰 유조선, 뭐 200만 배럴짜리 유조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의 운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동, 뭐 사우디의 제다부터 아니면 뭐 그 근처에 어디에서 중국까지,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까지 200만 배럴을 실어다 날라주는 가격이 얼마 전까지는 얼마였냐면 3만 달러였대요. 올 초에만 해도 3만 달러였는데 그게 3월 4일 어제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냐면 42만 달러로 올랐대요. 14배가 오른 거예요. 순식간에 14배가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당 전쟁 할증료라고 한 게 붙어가지고 컨테이너당 4,000달러씩 뭐 그 전쟁 할증료라는 게 또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석유값 올라가지, 물동량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리를 갖다가 하면 석유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임비도 늘어나고 당분간 기름값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열 받았지만 오늘 그 꽉 채우려고 그랬는데 꽉 채우면 또 이렇게 막 결제 막 이렇게 귀찮고 해가지고 일단 10만 원만 넣었는데 꽉 채울 걸 그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글로벌 해상 원유 물동량이 34.2%인데 또 뭐가 있냐면 LNG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보다도 LNG가 더 문제인 게 LNG가 그 가스가 전 세계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1년에 8,600만 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LNG는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마 석유는 거의 뭐 한 9개월치인가 비축 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석유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 석유값이 막 오르거나 그럴 것 같으면은 석유 좀 푼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속도를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LNG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LNG 물량의 20%가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라스라판이라고 하는 LNG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대요. 그런데 이 라스라판이라고 하는 LNG 시설이 어떤 데냐면 세계 최대 LNG 생산 단지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LNG 공급의 20% 이상을 카타르의 라스라판이라고 하는 LNG 시설에서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이란이 공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LNG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월 27일에 이란이 공격당하기 전날인 2월 27일에 LNG 선물 가격이 31.96유로, 그러니까 32유로가 조금 안 됐었는데 3월 3일에 엊그저께는 이게 얼마로 올라가냐면 53.61유로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68%가 껑충 뛴 거예요. 석유 가격도 올라갔지만 석유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느냐?
브렌트유가 2월 27일에 72.87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83.99달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도 많이 올라갔는데 석유 가격은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며칠 사이에 14%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14%는 고사하고 68%, 7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LNG가 왜 우리나라에 있어서 문제가 되냐면 LNG로 뭘 합니까? 그 개인용, 가정용으로 가스레인지 이런 거 할 때 다 LNG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용도 있는데 LNG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전이거든요. LNG가 그 발전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가정용도 민감하고 산업용도 그렇겠지만 발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기 가격, 전력 가격을 매기는 게 뭐냐면 S&P라고 있거든요. 이 S&P가 뭐냐면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개통 시스템 마지널 한계 프라이스 가격. 그래서 개통 한계 가격이 뭐야? 이게 전기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 같은 문돌이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S&P 개통 한계 가격 이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전력 도매 가격을 S&P라고 한대요. 전력 도매 가격을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 S&P라고 하는데 이 S&P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격이 전력 도매 가격인데 그러니까 도매 전기 가격이 S&P란 이야기인데 이 S&P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뭘로 결정하냐면 왜냐하면 전기 만드는 게 화력발전소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 있어서는 S&P를 결정하는 그 단가가 LNG 발전소 단가래요. 그런데 LNG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NG 가격이 올라가면 S&P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S&P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전기료 올리는 게 쉽습니까? 전기료 올리는 진짜 세금 올리는 것보다 세금 올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전기료를 올리는 건데. 그런데 LNG 가격이 올라가면 안 올릴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LNG 가격이 한 30%가 올라갔다고 쳐요. 지금 선물 가격은 68%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가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료를 15%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는 한전이 떠안는다. 그러면 가뜩이나 한전이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한전의 재무 상태도 악화되고 전기료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가뜩이나 빡빡한 서민 생활이 더 빡빡해질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그다음에 LNG가 왜 문제가 되냐면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겪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렇게 기름 가격 올라가면 경제가 거덜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기름을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9개월치인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쟁여놨어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기름값은 그나마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한데 가스 비축량은요. 우리나라가 며칠 비축량을 갖고 있냐면 9일, 그러니까 10일도 안 되는 9일을 비축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정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데에서 무슨 법이 있겠죠. 한국가스공사법이나 무슨 법이 있겠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가스량의 가스량 곱하기 9를 갖다 곱한 그 양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게 되어 있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딱 9일치만 비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래도 몇 주일이면 3주면 20일이고 4주면 한 달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법정 요구 사항인 9일보다는 상당한 양의 가스를 비축해 놓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법정 의무가 9일인데 한 달 정도 그 해놔도 야 법정 의무보다 3배 이상 우리가 비축해놨네. 아 이러면 됐지 뭐. 그 다음에 가스를 비축하는 거는 그 원유를 비축하는 것보다 석유를 비축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막 가스 막 터지고 뭐 그렇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 원유보다도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가스 비축량인데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원유보다 석유보다 유가보다 LNG 가격이 변동성이 더 큰 거죠. 유가가 14% 올랐다라고 했는데 LNG는 68%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지금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니 해도 기름값인데 지금 기름값이 뭐 60불 후반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70불 좀 갔다 왔다가 했다가 그래가지고 2월 27일에 기름값이 완만하게 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2월 27일에 72달러 87센트였는데 그런데 어제는 83.99달러까지 팍 뛰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그냥 뭐 단발성으로 딱 해가지고 끝났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한 4주 5주는 최소한 걸릴 거야. 그러다가 이게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그러면은 기름값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란이 뭐 결사항전이다 이러면서 호르무즈해 완전히 봉쇄해 한 대도 못 지나다 그냥 그 유조선 한 대도 못 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우디 같은 데에서 생산된 기름을 저기 뭐 홍해 쪽으로 돌려가지고 홍해에서 뭐 희망봉 타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그러면 기름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운임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기름값이 만약에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보다 한 40달러 정도 올라가면 유가가 120달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런 그 위기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 더 월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막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투자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다음 주가가요. 1년 52주 최고가가 있고 52주 최저가가 있지 않습니까? 52주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6,347포인트가 52주 최고가였어요. 지난주에. 52주 최저가는 얼마였냐면 2,284원이었어요. 2,284포인트. 그러면 몇 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주가가 3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3배가. 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는요. 4배가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가 2284에서 6347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빅테크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야 앞으로 뭐 AI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면 고성능 반도체 HBM 같은 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고 지금 저보고도요 어떤 분들이 야 HBM 좀 사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당신 옛날에 그 삼성에서 근무했다며 그러면서 그 뭐 어디 뭐 어느 나라 기업에서 그 HBM 좀 사고 싶다는데 당신이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HBM 좀 사달래요. HBM 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지. 근데 왜 HBM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요가 많으냐.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그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되고 뭐 어쨌든 수요가 많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경제가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뭐 이런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갑자기 그냥 딱
멈춰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변호사 할 때 벌써 20년 전이네. 20년도 더 전이네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에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삼성화재는 전자는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 이제 화재 사람들끼리는 스스로를 갖다가 그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안 망해. 삼성화재는 망할 수가 없어. 우리가 더 좋은 회사야. 막 그랬었는데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SK에도 두 종류 회사가 있대요. SK 하이가 있고 SK 로우가 있대요. 어쨌든 근데 반도체, 건설 이런 거는요 경기를 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사이클인데 슈퍼 사이클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그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란에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보세요. 저기 이란의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뭐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뭐 도하, 뭐 그다음에 두바이 이런 데는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못 가보고 뭐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빌딩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란은 더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그다음에 사실은 하메네이는 자국민을 3만 명 넘게 죽인 사람인데 그런 걸 그 미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빨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전쟁을 잘 마무리 지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지금 주가가 그래도 10% 이상 많이 올라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왜 그러냐면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주가 오르면 누가 줬습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뭐 이창용 하는 총재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하시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분 아니겠습니까? 주가 상승 혜택도 양극화라고 그랬어요. 이창용 총재가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양극화가 됩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가 상승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덕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용 회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뭐 부럽지 않고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그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은 첫 번째 부자, 주식 부자, 두 번째 기관들 이런 데가 아주 그냥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데 그런데 주가가 오르네. 3천 됐네, 4천 됐네, 5천 됐네. 그다음 6천 됐네. 더 이상 못 참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뒤늦게 들어간 개미들이 6,300까지 갔던 그 포인트가 그 5천까지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돈을 잃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돈을 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은 꼴랑 재산이 11조밖에 없었는데 40조가 됐잖아. 30조 먹었어요. 30조. 그러다가 뭐 한 2, 3조 좀 빠진 거지. 그래도 20몇 조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들어간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예컨대 제가 막 6천이 됐어. 야 이씨 이러다 진짜 7,500 되겠네.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나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갔는데 5천으로 확 빠져. 그럼 누가 손해를 갖다 보는 겁니까? 개미들이 손해를 갖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주가 상승의 혜택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게 걱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거지. 저는 어떤 분이 저 댓글을 이렇게 다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회장이 재산이 40조가 아니라 100조까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막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만 막 올라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 저는 그건 바라지 않고요. 삼성전자가
HBM 할아버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1년에 수익이, 삼성전자 수익이 500조, 1000조 만들어가지고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00조, 200조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뒤늦게 이렇게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탔다가 주가가 폭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 서민들이 손해 보는 일은 그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반등이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심지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그렇게 받쳐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은 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각자 개개인들이 잘 이렇게 그 판단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욕심은 내지 마셔야 되겠다. 욕심 내면 안 될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쭉 들었습니다.